저희가 이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감사나 검사 나가면 이제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일단은 이 보조금 받은 단체가 일단은 보조금 사업 계획을 넣었을 때 세입 예산이 얼마인가 처음에 신청한 예산이겠죠. 그리고 그러면 그 예산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는 세입과 세출이 같게 만드는 거예요. 같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00이 들어오면 100이 다 쓸 거를 세우는 게 예산회계. 이렇게 이익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매출을 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서 얼마의 이익이 남겠다. 이렇게 해서 이익이 남는 그런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보조금, 정부의 목표는 국민을 상대로 세금 걷어서 이익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춰서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 신청할 때는 뭐 우리가 보조금을 100만 원 신청하면 이 100만 원 지출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내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결산을 하는 것은 12월 31일 날 하는 거죠. 12월 31일 날. 그러면 12월 31일 날 실제로 이 대부분 세입은 신청한 대로 100만 원씩하고 100만 원 다 들어와요, 거기가. 근데 뭐 이게 증액돼 갖고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게 추가 경정 해가지고 예산이 더 뭐 이게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은 100% 같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더 증액할 수도 있고 또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게 결산은 실제 들어왔던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출 이쪽 지출 쪽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지출해 보니까 1,000원인데 800원밖에 지출을 안 했다. 들어온 건 1,000원이고 그러면 지금 잔액은 얼마가 남아야 돼요? 200이 남아야 돼, 200이. 그래서 요 200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금 잔액 증명을 요걸 확인하죠. 뭐 지금 우리 마을 단위에서는 금액이 뭐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자가 안 붙겠지만 지금 이제 몇십억씩 받는 지금 이런 단체들은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여기에 이 예산이 들어오면은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자가 받기 때문에 원래 이제 요 반납 금액은 원래 이 사업비 잔액하고 이자 수익 요것을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 몇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뭐 생기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가서 보면은 일단 이 결산 예산에 대한 총괄표를 일단은 징수해서 예산 대비 결산이 얼마 들어왔고 이 세출도 예산 대비 결산이 얼마가 돼서 잔액이 요만큼이 남았다고 하면 요게 반납 금액이라고 하면 예금 잔액 증명 통장 잔액을 가지고 요 200이 남았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 발생까지 해서 요게 이제 반납되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조금 정산하는 데 있어서 이쪽 그 세입 쪽은 뭐 우리가 들어오는 거는 14, 24, 34, 44. 우리 뭐 마을 다니는 게 한 번에 딱 들어오죠. 근데 이제 큰 이런 단체들은 뭐 이렇게 이제 4, 4분기를 통해서 뭐 들어오는 게 뭐 4번밖에 안 돼요. 4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이제 세출이 들어오는 거죠. 보통은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이지만 1월 1일 날 돈이 안 들어오죠. 여기 들어오고 나서 쓰면은 보통 뭐 이제 뭐 1월 4일서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요 지출 내역들이 쭉 이제 세부 내역들을 쭉 해서 요 합계가 요 800원에 해당하는 지출 내역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 지출 내역서를 일자별로 쭉 이게 나열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 지출 내역별로 우리가 이제 어떤 증빙을 보여야 될 거냐 이제 이 문제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다 거의 얘기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산회계는 우리는 이제 우리 회계사들은 원래는 기업회계의 감사 목적인데 이런 뭐 예산회계는 사실 간단하죠. 뭐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하고 뭐 어차피 우리가 그 국비나 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고 그다음에 지출내역서에 대해서는 워낙 이렇게 꼼꼼하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법정징빙서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빙서류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어요. 요즘은 뭐 차이가 나는 게. 오히려 이제 있다면은 이런 이제 큰 금액들 지출하는 내역들이 어떤 한 고정업체에 많은 지출이 일어나면 담당자와 업체 간에 뭐 뒷거래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 회계 감사의 목적은 거기까지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뭐 검찰이 밝혀야 될 문제지. 우리가 감사하는 데 있어서 지출한 게 여기 뭐 문구료 100이 있는데 요 100에 대한 지출 결의서가 있고 카드 전표 있고 물품 있고 그러면 우리는 끝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들도 회계감사의 목적은 이 지출된 내역대로 이 증빙 서류들이 제대로가 있으면 거기까지가 저희 책임이지 이 지출 증빙이 진위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검찰이나 이런 고발 조치를 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지 우리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뭐 조그만 회사들은 뭐 지출 결의서 만들지도 않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대부분은 조그만 회사에 사장님이 다 직접 지출하는데 무슨 뭐 본인이 지출 결의서 쓰고 이렇게 쓰질 않잖아. 그냥 우리 통장 내역에서만 보면 되는 거지. 저런 경우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격리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사장님한테 오늘 뭐 운반비 지불해야 됩니다라고 결제를 올릴 때 그래도 그냥 말로 올릴 수 없으니까 지출 결의서라는 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번 3월달 운반비 뭐 얼마 이렇게 올린다고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사장님이 사인을 하면 지출 결의서에 사인이 되면 이제는 보통은 이제 이 지출 결의서 하기 전에 대부분은 그쪽에서 그 거래처에서 거래명세서하고 세금계산서를 같이 보낸 다음에 그 지출결의서 맞고 통장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지출결의서는 뭐 별도 뭐 양식은 없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 뭐 그냥 이거는 인터넷상에 표준 양식이 있으니까 그런 거 갖다가 쓰면은 되겠다. 그래서 지출결의서는 뭐 별도 양식이 없이 이런 지출한다는 뭐 결의 내용이니까. 근데 마을은 그러면 그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있겠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 따로 있겠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지출결의서가 있어야 되겠네. 결의서가 있고 마을 대표도 마지막에 사인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이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물품 구입 사진. 요즘은 사실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옛날에는 뭐 사전기 갖다가 찍어서 출력하려면 사실은 일이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를 구비하면 사실 뭐 문제는 없어요. 뭐 요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 뭐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쓰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만 뽑아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큰 문제는 되질 않겠다. 요즘은 비교견적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카드로 하면 결의서, 영수증, 물품. 요즘 비교견적서가 200만 원 이상을 하는 거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뭐 각 기업이든 단체든 각자 그 회의 주체에서 이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러니까 법 한도 내에서는 200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는 뭐 100만 원을 할 수도 있고 5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계좌 이체 시는 뭐 이체 확인증까지 있으라고 하는데 뭐 요거 이제 송금하면 송금 영수증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세금 계산서, 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요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있는 품목을 거래할 때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것이고, 계산서는 부가세 없는 품목을 거래할 때 발행되는 거다. 요거를 구비하면 돼요. 이게 전자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들은 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문방구에 팔아요. 그러니까 영세원 업체들은 이거를 금융기관에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용 그 인증서를 발행받아서 인터넷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일이야, 일. 그래서 이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하라고 의무화를 줬고, 영세원 업체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문방구에서 사다가 발행하면 된다. 그 다음에 물품 사진. 근데 여기 뭐 세금계산서 안에 이런 사업자 등록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사업자 등록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뭐 계좌 이체 확인증만 있으면 뭐 통장 사본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뭐 여기 샘플 있네요. 지출결의서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내부적으로 보관하는 서류죠.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는 내부적으로 뭐 저 양식은 뭐 그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 표준 양식 뭐 인터넷상에도 많이 서식이 다니니까 뭐 그 단체에 맞게 요거 쓰시면 되는 거고. 뭐 여기도 뭐 결제할 사람이 여러 사람이면 여러 사람 더 넣어도 되는 거고. 뭐 카드는 뭐 다 이렇게 아시겠죠. 뭐 카드. 요게 이제 오래되면 그게 글씨가 날아간다고 복사해놓은, 이제 복사해서 이렇게 두 장을 붙여놓더라고, 이렇게. 복사해서. 그러고 이제 물품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되겠다. 여기도 보면 2만 얼마야. 2만 얼마짜리 하는데 종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야, 계좌 이체할 때는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된다, 이게. 너무 이게 이제 불필요한 일이죠, 이게 보면은. 이 사업자 등록증은 여기 세금계산서에 여기 공급자의 여기 다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 무통장 입금증에 여기 이 입금처에 통장 번호 다 여기 있고 입금자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필요 없는 거고, 비교 견적서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2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하면은 되는 거다. 가면 다 이렇게 잘 하고 있나요? 이 정도는 다 하고 있겠지 뭐. 뭐 굳이. 얘기한 대로 이게 세금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 차이는 수기로 발행하냐 컴퓨터로 이 전자로 발행하냐 그 차이예요. 이 세금계산서는 원래 수기로 글씨로 썼으면 또 이렇게 전자로. 요거는 이제 업체가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가 규모에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이 있어요. 의무. 법인들은 무조건 다 전자고, 개인기업이 3억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돼요. 요 금액이 이상이 되는 매출이 그 정도 되는 업체들은 일정 규모가 있으니까 니들은 전자로 발행해라, 이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요 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규모 회사는 여기다가 전자계산서도 돼요. 기업들이 전자계산서도 되고 일반 계산서도. 그러니까 이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문방구에 사다가 그냥 내가 수기로 써서 발행한다는 의미고, 이 전자는 우리 컴퓨터로 이렇게 발행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 발행하는 즉시 세무서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세무서로. 그래서 우리가 국세행정이 엄청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사가 하는 일들이 주로 뭐냐면은, 조그만 영세 기업들은 사장님들이 이제 일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다 격리 직원까지 둬서 회계장부를 만드는 직원까지 두려면 월급 200만 원씩 주고 쓰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죠? 양도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이 장부를 아예 맡기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장부를 대행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우리가 만들어준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를 우리가 회수에다가 우리가 그 장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 전자가 없을 때는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많은 회사들은 이게 뭐 박스로 돼, 한 달에. 한 달 양이. 그럼 이거를 우리 옛날에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그걸 갖다가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려니까 부가세 신고만 되면 그냥 야근하는 거야, 이렇게 일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은 우리 직원이 예전에는 30개도 못했어요, 업체를. 관리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30개 업체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장부를. 근데 지금은 70개까지예요, 70개까지. 많이 하는 직원은. 왜 그러냐? 다 이게 전자로 발행돼서 우리가 그냥 그 전자 그에서 우리 다운받기만 하면 돼요, 다운. 그 다음에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전표도 그 법인의 인증서만 갖다가 우리가 하면 카드도 쓴 내역도 다 다운받아.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이제 이 전산으로 분석을 많이 해요. 분석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전산으로 안 되는 자료들은 얘기한 대로 이제 간이형 수중, 뭐 지로 요런 정도만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그 건수 빼고는 거의 다 전산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국세행정이 엄청 편해졌다. 대신에 이제 세무서 입장에서 보면 업체들이 거의 이제 그 수익과 비용의 그런 내용들이 분석 자료가 더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그 계산서도 전자계산서가 있다. 전자계산서가 있다는 거. 뭐 체크카드. 예, 현금 영수증이 그래서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체크카드를 많이 쓰게끔 권장을 해요. 신용카드는 뭐예요? 내가 한 달 후에 발생할 내 소득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차입해 하는 거예요, 차입.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LG 카드 있었어요. LG 카드가 예전에 막 길거리 큰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막 카드 그때 막 발행해 줄 때야. 그래서 그 LG 카드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시겠지만 뭐 카드 몇 장 갖고 막 돌려막기 하다가 신용불량자 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잖아. 그래서 이 세법에서도 우리가 카드를 쓰게끔 권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네. 카드를 쓰게 권장하는 것은 그 카드를 설치한 그 업체들이 매출 누락을 못하게끔. 네? 못하게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매출이 100% 드러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매출이 거의 드러나기 때문에 그 대신에 신용카드를 하도 권장하니까 이제 소비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런 소비자들이 막 쓰다 보니까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드를 쓰게 되면은 나중에 근로자들은 연말정산할 때 이 카드 공제를 해주는데 체크카드를 더 많이 해줘요. 신용카드보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요즘은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똑같아요, 이렇게. 효과가 똑같다, 효과가. 근데 어차피 이제 우리 뭐 마을 다니는 보조금들은 다 체크카드를 발행받기 때문에 이런 체크카드로 쓰면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글씨들이 조금 있으면 이게 색이 바래서 숫자가 안 보여. 그래가지고 요거를 발행받자마자 복사해서 같이 이렇게 보관을 요즘은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간이형 수증은 원래 이제 간이 사업자들이 쓰는 건데 요거는 우리 세법에서는 저번에 얘기한 대로 3만 원 이하까지는 요게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여기 이제 계좌이체하는 거는 보통 이제 강사료 사람에 대한 그 지출이 있을 때가 이제 요거 이제 있는 거고 나머지는 뭐 강사들은 뭐 카드기가 없잖아요, 그죠? 있으면 뭐 제일 좋을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뭐 카드 결제하면 되겠고 요 사람의 인건비에 뭐 계속 뭐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이 강사료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 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이거 원고료 이렇게 줬고 지금 강의하는 거 아마 사진 지금 녹화도 하고 있고 제가 이게 내가 신분증까지 줬나? 이게 강의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납부. 원래 그 소득세는 잦은 신고 납부예요. 잦은 신고 납부.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내가 내는 거야. 근데 그런데 이 원천징수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요 지급받는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일정 요 세금을 요 지급자한테 원천징수 납부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급받는 자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급자가 소득을 이게 지급받는 데 줄 때 세금을 안 떼고 지불하면 나중에 누가 세금을 내야 돼요? 이 사람이 내야 돼요? 이 사람이 내야 돼요? 지급자가 내는 게 지급자가 원천징수. 그래서 그 회사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퇴직했는데 퇴직할 때 퇴직금에 대한 그 세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퇴직해버렸어. 전화해서 야 세금 계산 잘못됐는데 얘기를 하면 돌려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모른 체하고 안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 의무는 이 지급자가 세무서하고 의무는 지급자한테 있는 거야 이게. 응? 지급받는 자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요즘 이제 요 원천징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요 6가지를 뭐라고 그랬죠? 요 6가지를 종합소득이라고 그랬어, 종합소득. 이제 앞으로 5월 달에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6가지 소득이 다 있는 사람들은 부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야, 열거주의. 법인은 포괄주의라고 해서 법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모든 걸 다 과세를 해요, 법인은. 근데 개인은 열거주의를 했어요, 열거주의. 종합소득 1번,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퇴직소득. 3번, 양도소득. 그래서 그 개인은 딱 8가지로 소득을 딱 정해놨어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자세하지 않아요. 자, 이자 소득은 자, 이자 소득은 지급자가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우리가 이자가 1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서 14%를 소득세를 떼. 거기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가는 거고, 여기 국세청 있죠, 나성동에 국세청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1.4%, 10%. 요 지방소득세는 여기 세종시면 세종시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5.4%다 이렇게. 15.4%. 자, 배당은 우리 회사가 내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14%, 1.4%, 여기도 15.4%. 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뭐 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연말에 가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는 거죠. 이렇게 배당.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 줄 때, 이자 나 100만 원 받는데 나한테 100만 원 다 들어왔어. 세금 안 떼고 들어오면. 그러면 그 지급 의무는 은행이 있는 거야, 은행. 자, 근로소득도 회사죠, 회사. 여기는 간이세액 조견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연말정산을. 요 근로소득세는 여러분들 월급 예전에 받아봤겠지만 부양가족 수 급여에서 이게 테이블이 있어. 뭐 급여가 200만 원, 내가 부양가족이 2명이면 얼마 떼고 이렇게 테이블대로 딱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금액을 떼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는 게 정산. 그러면 나는 부양가족이 2명인데 대학생 교육비도 들어가고 의료비도 들어가고 나 기부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까 이런 신용카드도 쓴 거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나 이런 걸로 해서 그걸 정산하는 게 우리가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다 원천기수는 요 회사, 은행 여기도 있어요. 자, 사업은 그냥 우리가 자진납부를 하는 게 원칙이죠. 이 자진납부를 수익금액에서 지출 이렇게 해서 소득금액 이렇게 내가 결산을 해서 내가 총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출해서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까 내가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해서 자진신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원천징수가 되는 소득이 있어요. 이런 자유직업소득. 자유직업소득이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요? 네? 보험설계. 보험설계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어제 축구 봤어요? 네. 그 어제 축구 선수들 손흥민은 뭐예요? 여기 우리가 이 소득으로 얘기하면 걔는 무슨 소득이에요 지금? 네?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 프로축구, 야구, 농구, 배구 다 전부 다 걔들은 뭐다? 다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그러면 연봉을 정하잖아요. 연봉을 뭐 10억 이렇게 정하면은 그 연봉을 10억을 12분에 나눠서 줘요, 주기는. 12달로 나눠서 주고 12달로 나눠서 주고 몇 프로를 뗀다? 프로 선수들, 프로. 여기는 3%.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0.3 해서 여기도 3.3%를 떼고 주는 거예요. 떼고.
그래서 3.3%를 떼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3.3%를 갖다가 정산을 5월 달에 가서 해야 돼 이렇게. 워낙 소득이 크기 때문에. 근데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그냥 요 3.3%를 갖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근데 요즘 이제 어플이 나왔어요. 어제 우리 그 아들이 그러던데 내가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얼마예요? 3%면 30만 원이잖아. 33만 원이죠. 내가 1,000만 원을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를 했으면 33만 원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은 요 세금을 다 안 나와. 이 1,000만 원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내가 1년 동안 그 뭐 강의하러 다니면서 내 자유직업소득 1,000만 원 벌었 1,000만 원을 내가 수익을 올렸으면 거기 원천징수를 3.3% 당해서 33만 원을 냈을 거란 말이야. 그럼 1,000만 원을 다 못 받고 얼마 받아요? 967만 원. 967만 원만 받고 33만 원 세금을 낸 거지. 근데 이 33만 원을 가지고 내가 이 종합소득으로 이 사업 이렇게 수입 지출 이 상태로 계산을 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요거 찾아주는 요 어플이 생겼어 지금 이게. 응? 이게. 요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기타 소득도 여기도 기타 소득도 여기는 필요경비를 60% 인정해주는 소득이 있고 그냥 뭐 연금은 뭐 아직 요거는 그냥 연금 공무원 군인 뭐 사학연금에서 받는 그거하고 우리 국민연금 여기서 그냥 원천징수 되니까 요거는 됐고 그다음에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가 60%가 인정이 되는 기타 소득이 있고 그냥 필요경비가 그냥 인정 안 해주는 소득이 있는 거. 요거 0의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복권 소득. 그 다음에 요즘 뭐 여기 지금은 이제 상가 분양 잘 안 되긴 하는데 막 지금 분양을 하면 그 분양할 때 최초에는 그냥 분양 직원들 양복 입고 막 길거리 쭉 서서 막 분양하고 다녔잖아요. 예? 그 사람들 막 분양하러 다니는 전문 그 사람들은 어디 소득이에요? 그 사람 막 분양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가면 응? 무슨 소득이야 그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 매일 출근하잖아. 그 사람들 딱 오면 딱 와가지고 출근을 하면 그 사람들 급여가 없어요. 딱 오면 하루에 10,000원을 줘 이렇게 점심값을 주고 나가서 다 가서 분양을 하게 되면 보통 3% 정도 주는 거예요 걔들한테. 그 분양금액의 3%. 그래서 열심히 팔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기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매일 이렇게 그 다니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이거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그냥 분양을 내가 매일 출근해서 그 분양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매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사업인 거예요, 사업. 그 사람들은 사업소득을 해서 그래서 내가 분양 한 건 해갖고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3.3% 해가지고 신고를 그 돈을 주는 데서 이렇게 신고를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아니야. 근데 내가 그 분양대행에서 내가 잘 이제 알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하나 소개를 했어. 소개. 분양 우리 사장님 한번 소개했더니 그냥. 지인을 하나 소개했더니 저한테도 1,000만 원을 줘. 그럼 이건 뭐야? 에? 그거는 뭐예요? 내가 분양대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여기야 기타. 요 기타 소득에 보면 알선 수수료라는 게 있어. 알선. 그러니까 알선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원래는 지인 게 소개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원래는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여기 필요경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알선 수수료.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이제 있었던 건데 요즘 뭐 세종시 아파트 값이 막 한참 올라갈 때 아파트 계약하고서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매도자가
매도자가 어떻게 해? 계약 해지하잖아, 해지. 계약금 내가 손해보고. 그 계약금 해지하려는 게 어떻게 해? 내가 계약금 3천만 원 받았으면 6천만 원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계약했던 사람은 내가 3천만 원은 내 거니까 그렇고 나머지 3천만 원 받은 건 뭐야? 그 소득 그 3천만 원 벌었잖아. 그 사람도 매수자도 3천만 원 벌었잖아. 그 3천만 원 소득 어디에 들어가요, 거기? 네? 안 맞으면 기타에 다 기타. 계약 위약금. 거기는 노력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요거. 그래서 이제 막 3천만 원을 줄 때 이제 저한테 매일 물어보는 게 요 3천만 원 위약금을 주잖아.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다 줘야 돼요. 거기서 빼고 줘야 돼요. 우리 지금 원천징수 배우고 있으니까 원래 몇 프로 빼고 줘야 돼? 8.8% 아니라니까. 소득 금액에 이 기타 소득은 지금 얘기한 대로 자 여기 100% 중에 비용을 60% 인정해 주는 게 있고 0% 인정해 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60%를 인정해 주는 거는 소득 금액이 몇 프로가 돼요? 40%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100%가 되죠. 근데 이 세율이 몇 프로야? 20%야, 20%. 20%. 요 소득 금액의 20%란 말이야, 이렇게. 지방세 2%까지 해서 22%. 그래서 22%인 거야, 22%. 그래서 요 40%에다가 22%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8.8%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입이 100이면 아, 여기 수익 금액에다가 8.8%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원래는 필요경비가 60%를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60% 인정하니까 소득이 몇 프로예요? 40%. 원래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야, 22%. 40%에 22%이기 때문에 곱하니까 8.8%. 아, 그러면 우리가 100을 받으면 8.8% 세금을 내는구나. 근데 비용을 인정 안 하는 기타 소득, 지금과 같이 계약 위약금, 알선 수수료 이런 거는 그대로 내가 3천만 원을 내가 계약 위약금 받았다. 그럼 여기에 몇 프로? 22%. 얼마에 그러면? 660만 원을 떼고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야, 3천만 원 줘라. 너 계약 위반했으니까 내 계약금의 2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주는 사람은 아니다. 너 이거 22% 세금 내야 된다. 이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원래. 그죠? 원래는 지급자가 세금을 떼는 거야. 지급자가 돈 줄 돈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그걸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22% 떼면 어떻게 돼요? 2,340만 원만 주면 되지. 이게 더 웃긴 거. 2,430만 원은 야, 원래 22% 떼고 세금 주는 거야. 너 세무서한테 물어봐. 이렇게 이제 하니 이거 여기까지는 답이 맞아. 그지? 맞죠? 그럼 2,440만 원만 줘 일단. 그러면 이 지급자는 66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 660을 어디다 내야 돼 원래? 세무서에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안 내. 왜?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세무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60만 원 이 사람은 요거를 아끼는 거죠. 원래는 이 사람이 660만 원 22% 떼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요걸 안 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 퇴직소득도 마찬가지야. 이게 회사가 이 소득세율을 해야 돼. 여기 양도소득만 빼고는 다 이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급받는 자가 다 가서 세무서에다 신고하라고 하면은 세무서 아주 몇 터질 거예요. 이자 받는 사람들이 은행에 우리가 예금한 고객들이 얼마나 많아. 그 많은 고객들이 가가지고 야, 이자 100만 원 주고 나서 야, 100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하라고 하면은 그거 할 사람도 없을 뿐더러 하려고 해도 되게 힘들 거야. 그래서
영세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자가 대부분 큰 집이잖아. 큰 회사 같은 데 되니까 이 사람한테 의무를 주어서 이거를 다 납부케 하는 거야. 이렇게 납부케 해서 간단하게 끝난다. 그래서 일정 규모 미만인 소득에 대해서는 이걸로 내가 의무가 다 없어요. 없는데 요즘 요 3.3%하고 요 기타 소득에서 이제 이 8.8% 요거 한 사람들이 타 소득이 없는 경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은 요거 떼었던 금액이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요런 상태가 돼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원 강사들 여기 이제 뭐 강의료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떼어서 이게 입금시켜주면 되는 거죠. 뭐 카드 결제 계속 뭐 반복적인 얘기예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제 학생들도 많이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데 뭐 책에 보면 기업이라고 써 있다가 또 회사라고 써 있다가 그 다음에 사업자라고 써 있다가 다 이제 같은 용어예요. 기업은 주로 회계책에서 많이 써요. 기업이라는 용어는. 이 회사는 사실은 상법. 그러니까 이제 상법은 회사들이 그 상행위를 하는 데에서 지켜야 될 그 법이 이제 상법인데 거기서 회사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요 사업자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부가세법에서 특히 이제 요거는 부가세법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있는데 요거에 그 1년 동안에 우리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게 개인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부여받는 주민번호 열쇠저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고 법인은 그래서 이게 자연인 이거 인격이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인격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여한 게 이렇게. 그래서 법인은 법인 그 등기소 있지 등기부소에 가서 법원 등기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법인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법인이 있어요. 이게 주체가. 그래서 이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들의 결산이면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개인 기업이든 법인 기업이든 여기서 이 재무제표 안에는 얼마큼 이익이 났느냐 할 때 마지막 들어가는 비용이 그 세금이에요, 세금. 그래서 개인 소득세, 법인은 법인 소득세 이렇게 세금을 내겠죠. 근데 우리가 법률을 정할 때 원래는 개인소득세인데 이거를 우리가 법률을 정할 때 국회에서 개인소득세를 그냥 소득세라고 하자. 소득세라고 한 거고 법인소득세인데 이거를 법률을 정할 때 뭘로 정한 거예요? 법인세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려면 이 세금 계산까지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의 주 업무는 세무사는 여기까지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핵심적인 게 요 세금 계산이에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는 지금 여기 8가지 요거. 요 8가지 계산하는 업무. 또 법인은 지금 우리 3월이 법인세인데 요 법인세를 작성해서 마지막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 요까지가 세무사 업무예요. 세무사.
그럼 우리 회계사는 뭐냐? 자, 그럼 이 작성된 재무제표가 이 재무제표를 왜 작성해요? 재무제표 작성 목적은 지금 얘기한 대로 세금, 세금은 세무서를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그죠? 그러니까 이 세무서는 요 작성된 재무제표에 의해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안 냈는지 세무서에서 이걸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탈루했다 싶으면 세무조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요 가장 세무서가 있는 거지만 자, 이 기업에 자, 나 혼자 하는 기업이야. 내가 사장이고 내가 100%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누구한테 그냥 남의 돈 하나도 안 빌리고 하면 이 사람은 내가 개인 기업으로 남의 돈 하나도 안 빌리고 내 돈만 한다고 하면 이 사람한테 신경 쓸 곳은 어디만 있어요? 세무서만 신경 쓰면 돼. 아무 데도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그러면은 세무서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는 무조건 세금만 적게만 해줘. 이거면 돼. 근데 보통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야 돼? 돈 필요하면 은행 가야지, 은행. 자, 은행. 자, 은행이 대표적인 채권자라고 그래, 채권자.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통틀어서 채권자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조그만 기업들의 대표적인 게 은행이야, 은행.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자, 세무서에다가는 세금을 적게 내려면 이익이 적어야 돼, 커야 돼요? 적어야지.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면 이익을 줄여야 돼. 그러면 적은 이익을 가지고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주지. 내가 돈 빌려주면 니들이 돈 벌어가지고 나 이자 낼 수 있어? 은행은 그걸 판단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세무서에서는 이익을 줄이려고 하고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그냥 꼬부줄이야, 그냥. 은행 여기로 갈 때는 줄이고 여기로 갈 때는 늘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업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제 세무사들도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세금만 줄인다고 다가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은행을 얼마큼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는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앞으로 내가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신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할 때는 이익이 없으면 누가 연장을 해주고 누가 또 신규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익을 많이 내야 돼. 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거랑은 상충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재무제표를 경영자가 자기들 입맛에 그냥 어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위반하고 그냥 뭐 세금 적게 내고 아니면 또 은행을 이용하려면 이익을 많이 내고 이게 막 들쑥날쑥이야. 그래서 우리 회계사들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 공인회계사의 역할은 요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예요, 회계감사. 이 재무제표가 이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작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 공인회계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무사, 이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 세금 계산하는 거를 다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기준을 준용해서 작성했는지를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업무죠, 이렇게. 여기는 그냥 세금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리는 이거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 회계감사라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회계감사는 우리 공인회계사들만 할 수 있는 업무예요. 옛날에 지금 이 변호사들이 갖고 있는 게 변호사도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변호사도. 변호사 중에서도 세무사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이 회계감사는 우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우리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업이 이 법인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도록 대놨어요. 자산 규모가 자산이 120억, 부채가 70억, 매출이 100억, 그 다음에 직원이 100명.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하면 무조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놨어요. 왜냐면 그 정도 회사 정도면은
그 회사 하나 부도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라고 판단해 가지고 우리의 고유 업무는 그 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직원 100명 그 네 가지 조건 중에 두 가지만 충족하면 법으로 우리한테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감사에 감사.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에 대해서 뭐 감사를 하라고 뭐 많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이런 보조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뭐예요? 이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명하게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우리 회계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뭐 우리는 몇백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가서 이렇게 지원도 해주지만 그 3억만 넘어가면 다 이 정산서를 우리 회계사들한테 도장 받아갖고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이런 보조금뿐만 아니라 지금 지자체단체도 다 지금 회계사들한테 감사를 받아요. 세종시 교육청부터 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한 230개, 그다음에 17개 시도에 그 시청, 도청, 그다음에 교육청 다 공인해설로 받고 지금 이게 복식부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까 이게 한 직원이 한 70개 업체 한다 했잖아요. 예. 그럼 뭐를 한 거예요? 예? 직원이 70개 업체를 한다. 잘하는 직원이 한 70개 돼요. 그 감사를 아니 그 세무 업무 이런 세무 업무. 아니 감사는 직원이 못하고 감사는 우리 회계사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요 세무 업무에 대해서 장부를 정리하는 거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거가 이렇게 돼. 왜냐면 컴퓨터로 입력할 게 없어. 그냥 다운 받으면 바로 입력이 돼요. 요즘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요게 이 내가 이제 얼마를 받았느냐 이제 여기 배우겠지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요거를 달라고 하면 돼요. 내가 이제 그 나중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하면 내가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내가 받을 건데 그 중에서 수익금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요게 얼마가 뛰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들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못 떼오라고 그래요. 요거 떼오라잖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떼오면 내가 2021년도 지금 2021년도 연말정산 끝났으니까 지금 내가 가서 직장인들이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은 2021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떼어갖고 오라고 그래. 그럼 여기가 연봉 쭉 나와요, 이렇게. 그럼 요거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그래서 다른 소득이 없으면 요걸 갖다가 지금 5년치기 때문에 5년치에 대해서 내가 어디 가서 다른 소득이 없는데 뭐 3.3%가 됐던 8.8%를 땡겨 있으면 요거 갖다가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해서 3.3%, 8.8% 떼었던 걸 내가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지급자가 나중에 이거를 뭐 누구는 얼마 줬고 B는 얼마 줬고 이거를 다 신고를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홍길동을 딱 치면 이 사람이 이거 얼마 다 나와요. 왜냐면 지급자들이 여기 지급받는 자 홍길동한테 주민번호를 쳐가지고 다 입력을 했기 때문에 5월 달에 세무서에서 친절하게 안내문이 다 가요. 안내문에 가면 거기에 너 저기 배당 얼마 받았네, 근로소득이 얼마고 사업소득이 얼마, 여기에 쭉 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종합소득 안내하라고, 이게 신고하라고 안내를 다 해줘요, 요즘은. 그러니까 지급자가 신고를 안 해주면 모르지, 세무서가.
그래서 지급자한테 의무를 요거를 신고를 안 하면 2% 가산세를 매겨.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지만 요거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걸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에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신고하는 게 또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12만 5천 원 이하로 해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그냥 지급만 하고 신고는 할 필요 없다. 왜? 12만 5천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무서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응? 어차피 뭐 보조금 받으면 뭐 통장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고 사업기간 내 집행 처리해야 되고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보존물 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그 업체랑 좀 협의를 해서 향후에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뭐 건별 처리하라는 얘기고 뭐 관련이 없는 뭐 지출은 뭐 마찬가지겠고 보조금 잔액 이자 반납이 이자는 100%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게 원천징수인데 이게 이제 원천징수를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근로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거냐 그다음에 일용직은 사실은 이제 일용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해야 돼 일용직으로. 뭐 단체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나 이거는 거래를 하지 말라 이거죠. 뭐 요 정도만 하면 되겠 지출결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증빙자료만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일용직 신고는 요것도 이제 요게 지금 12만 얼마까지가 지금 세금이 이제 없는 건데 요것도 뭐 일용직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 뭐 지금 뭐 직업소개소 저기 그 소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게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일용직 뭐 근무일수 쓰고 이게 이제 일당 얼마 쓰고 일수 써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대부분 여기 안 하는 이유가 7일 이상 60시간이 넘으면 뭐를 가입해 줘야 돼요? 뭐 4대 보험. 그래서 이게 이제 일용직 쓰기가 되게 힘들어 이게. 그래서 이제 분기별로 이달에 썼으면은 한 2달 쉬었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사람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아주 이제 조금 이 영세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되게 힘들어요. 이런 일용직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걸 막 7일 이상 쓰면은 4대 보험을 들어줘서 가입 비용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실제는 그 A라는 사람이 계속 일하면서 신고는 A 대신에 B 갖다 넣고 C 갖다 넣고 이렇게 사실은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요게 이제 일용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여기 근로소득 원천징수 요게 신고가 되는. 요거는 근로소득이 되는 거예요. 일용직은 근로소득. 뭐 업무일지 쓰고 지급내역서 쓰고 뭐 이체증 쓰고. 여기 설명은 여기 12만 5천 원이라 쓰는 거는 요거는 그냥 기타 소득으로 하라는 얘기네요. 기타 소득으로 12만 5천 원 그냥 그러니까 여기 60%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준비하는 기간이나 그 하는 데 있어서 그 일단 노력이 들어가는 성격 이런 거는 60% 인정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인건비성은 대부분 그 사람이 와서 지금 저처럼 와서 강의를 하는 거는 이게 노력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60%의 비용을 인정해줘서
40%가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22%가 세금이다. 40%에 22%.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8.8%다. 그래서 여기 지금 12만 5천 원에 대해서 40% 하면 5만 원이에요. 12만 5천 원에 40% 하면 5만 원이 5만 원. 그래서 5만 원 이하는 세금이 없어. 22%를 안 곱한단 말이야. 5만 원까지는 22%를 안 곱해. 그러니까 12만 5천 원까지는 세금 신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원천징수 신고 납부 내역 납부를 하라는 거는 12만 5천 원이 넘어가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만약에 12만 뭐 줘야 된다 그러면 두 번으로 나눠 끊어가지고 뭐 2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주면은 관계가 없다 이거지. 알겠죠? 12만 5천 원은 12만 5천 원의 40%가 5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2만 5천 원의 40%가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하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제 강의 확인서, 강사료 지급 내역서, 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런 거 하고 강사 기준표에 이게 이제 지급 내역서 여기 작성하는 건데 자, 홍길동 3월 2일 3시간 30만 원. 30만 원에 8% 하니까 얼마예요? 8% 하니까 얼마야? 24,000원. 거기에 0.8% 2,400원. 그래서 8.8% 뗀 게 얼마야? 26,400원. 그래서 지급액은 얼마를 줘야 된다? 27만 3,600원을 주고 26,400원은 어떻게 한다? 다음 달 10일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야. 다음 달 10일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고. 자, 여기 노성실 요거는 1시간에 9만 원을 받았어요. 9만 원. 9만 원이니까 뗄 게 있어 없어? 아까 12만 5천 원까지는 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9만 원을 바로 지급해 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 그래서 기타 소득세 원천 신고 납부는 12만 5천 원 초과시 해야 된다. 매래강사에서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는 좀 유도리 있게 좀 뭐 세금이 나올 것 같으면 뭐 두 번 쪼개서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죠. 뭐 이렇게까지 뭐 강의 확인서 지급 내역서 원천징수 신고 납부 뭐 강의 자료는 뭐 이렇게 신분증 통장 사본 보여주면 되겠어. 강사비 뭐 회의 참석 수당 심사비 발제비 토론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뭐 그날 회의 참석해서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일일 1회 하나요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15만 원은 12만 5천이 넘으니까 8% 12,000원. 0.8% 1,200원. 여기 잘못 찍혔네요. 12,000원, 1,200원. 그래서 여기 13,200원이야. 15만 원에 8.8%가 13,200원. 그래서 13,200원을 제외한 13만 6,800원이 요걸 주면 되고 10만 원은 12만 5천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10만 원은 바로 지급해 주면 되겠다. 뭐 회의록, 심사비 이런 거를 아니 뭐 거기 마을에 이런 심사비 나가는 거 있어요? 회의비? 없죠 거의. 네? 그냥 대부분 거의 제로비로 많이 쓰는 거죠. 회의비나.
뭐 1인 1식 8,000원이라는데 요게 맞나요? 8,000원? 참석 인원수로 이 술병이 올라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저희도 예전에 이거 보조금 사업 그 어디 강의하러 가는 우리가 홍익대학교에서 우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회식 한번 하면 그냥 이 술 못 먹게 하고 일단 출석 적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이 식비다가비는 뭐 최소한으로 하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요즘 뭐 법은 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200만 원으로 바뀌었으니까 200만 원 없이 이 의미는 뭐예요? 그냥 내가 무슨 거래처 있으면 그냥 바로 계약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근데 요 비교 견적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정할 수가 있어요. 뭐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뭐 우리 마을 다니는 금액이 적으니까 뭐 우리는 50만 원 이상은 뭐 이렇게 뭐 한다든지 할 수가 있고. 구인물 표증명사진. 요거는 이제 많이 특히 이제 법인카드 쓰는 사람들 이거는 뭐 지금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법인들도 마찬가지야. 법인들도 법인카드 쓰면서 적립은 개인 걸로 하는 사람들 뭐 많죠, 이렇게. 네, 예. 그렇죠. 그런 거 다 전부 다. 그래서 일반 무슨 개모임 같은 것도 그 회비 쓰면서 다 자기 총무가 자기 개인 계좌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죠. 회비 다 현금 얻어가지고 지출은 자기 카드로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 임차료, 임차비용. 그래서 이게 이제 관내업체랑 체결을 뭐 저희도 이제 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권고를 하는데 이제 우리 세종 지역에 없는 업종들이 있고 또는 왜 저기에 대해서는 뭐야 정부 입찰로 그냥 입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뭐 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뭐 내가 저 사람 미뤄졌냐 이런 의심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정부 입찰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뭐 여기 보면은 뭐 내부 구성원에게는 강사비 지급이 안 된다는 거. 뭐 그다음에 아까 이런 보조금은 다 하고 자부담을 뭐 축소 이렇게 하는 경우, 식비 등을 주류 같은 경우, 증빙 사진을 갖다가 그냥 계속 같은 사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 뭐 이런 경우라고 있어. 자, 하여튼 뭐 정산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계약할 때 그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이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연말에 가서 결산이 이루어지면 예산 대비 결산이 제대로 이렇게 돼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산 대비 결산 이렇게. 그래서 그런 변동이 됐으면 왜 변동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전용 통장은 당연히 써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지출 결의서, 증빙 서류, 물품, 사진 요 세 가지인 경우만 있으면 되겠어요. 뭐 식비는 1인 8,000원, 다가비 3,000원 이내.
뭐 20% 이내 준수하라 뭐 이런 얘기 있고. 뭐 현금으로 줄 수는 없죠. 자본적 경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사업계획 변경은 요거는 뭐 하여튼 보조금 준 담당자랑 통화해 보는 게 제일 빨리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에 사업 계획을 달성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하는 거는 뭐 제가 하는 거는 보조금이 집행이 됐고 집행된 징빙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는 우리 뭐 회계사들이 할 일이지만 사실은 요 당초에 이 사업 계획을 하려고 했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달성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정성적으로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그런 것들이 잘 됐는지 한번 돼서 뭐 잘 됐다고 하면 앞으로 좀 보조금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삭감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 유의사항은 징빙사징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여태까지 이거고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뭐 여기 다 설명한 뭐 요 내용들이에요. 지금 뭐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거를 이제 세무서로 신고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세금 면제되는 금액까지 12만 5천 이하로 이렇게 좀 지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 옛날 거 이거 안 고쳤네. 여기는 요걸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그러니까 총 8가지 소득이야 지금 개인 소득은 8가지에서 8가지에서 여기 이제 7개를 뺀 나머지가 다 기타 소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원천징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일정 부분을 징수해서 납부하는 죄를 원천징수라고 한다. 원천징수. 그래서 원천징수 의무자를 지급자한테 원천징수를 주는 거예요. 뭐 우리는 뭐 강사료나 회의수당 신고는 다음 달 10일로 적어놓으세요.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돼요. 이달에 지급한 거는 4월 10일까지. 무조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하려면은 홈택스에 가입을 해서 근데 이거 한 번만 해보면 또 금방 해요. 홈택스 가입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요게 사실은 요게 중요해요. 이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라는 게 우리 회사에서 이 강의료를 받아간 사람들이 여러 명이면 1월서부터 12월까지 그 사람 일일이 건수로 해서 이걸 다 제출을 해줘야 돼. 1인당 이게 명세서예요. 명세서. 10명이면 뭐 A서부터 그 쭉 해서 10명에 대한 이름, 주민번호, 소득 이거를 쭉 해서 이걸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이걸 제출해 줘야 돼. 안 되면 요게 2% 가산세를 매긴다. 요거를 해주는 이유가 요거를 해주기 때문에 요걸 2월까지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걸 다 취합을 해가지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는 이자 얼마 받았고 배당 얼마 받았고 근로소득 얼마 사업소득 이게 다 들어오는 거야 이게. 다 알 수가 있어 이게. 그래서 요거에 대한 그 의무를 요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국세 이 회사에서 보면은 이거는 세금 탈루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국세 행정을 해서 협조를 해야 해주는 건데
이걸 2% 가산세 매긴다고 하면 엄청 센 거야. 막 직원들 급여가 10억이면 2천만 원이야, 이게.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좀 너무 이게 이 국가 행정이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런 행정을 안 했다고 해서 2% 가산세 매기는 건 내가 한번 봐도 이게 불합리해. 이것 때문에 가산세 내는 사람들 보면 되게 우리가 이제 같이 세무대리인으로서 보면 너무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차라리 요걸 해주면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이건 나중에 파악해도 좀 되는 건데 이게 뭐 우리 이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가 소득을 누락해서 탈세했다면 가산세를 매기는 게 맞는데 요거는 어떤 행정적인 도움을 주는 건데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는 항상 다음 달 10일 날 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금까지 납부되면 그래서 좀 어려워도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을 해서 한 번만 해보면 바로바로 할 수가 있다.